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인공지능협회에서 AI분과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AI는 많이들 아셨을 것 같아서 AI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고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피지컬 AI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능하면 저희 회사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집에 있는 것들은 제가 공개해도 되는 자료들만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뒤에 DX도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AX도 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뒤에 들으시는 강의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제가 AI를 전공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전공을 해서 너무 일찍 전공을 했더니 실제로 회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AI를 써볼 기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발표되면서 드디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어요. AI를 뭐라고 묻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AI는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AI는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AI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지금 큰 차이가 그렇게 날 것 같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AI를 아는 사람과 AI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되었고요.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AI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되어 있는 거니까요. 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다만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AI에게 계속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쓰시는 이 AI는 앞으로 쓰시게 될 AI에서 가장 후진 A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AI를 초대한다. 저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자료 만들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옆에 인공지능을 띄워놓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AI를 쓰시는 분과 쓰지 않는 분이 차이가 5와 7이면 견뎌볼만 합니다. 역량의 차이가. 그런데 AI를 써서 나는 30%의 업무 역량을 향상을 했어 라고 하는 분과 나는 10배의 업무 역량을 했어 라고 하면 5에서 30%를 더하면 6.5가 됩니다. 근데 7을 쓰는 사람이 10배를 되면 70이 됩니다. 그러면 5와 7은 한번 이렇게 덤벼볼 만한데 6.5와 70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의 조류고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여러분들 뒤에 들으신 세션 중에도 DX라고 하는 말도 있고 AX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AI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고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르면 이제 대맹이라고 하는 시절이 되었고 DX를 지나서 이제 AX 시대가 되면 AI를 모르면 인공지능 인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대표 이사님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대표님들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AI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는 꼭 하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 얘기는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데이터 얘기가 어차피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참고한 책 서적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성주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다양하게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이 예전에는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올 때 내비게이션 켜고 왔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주고 있는 저는 데이터의 생성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oT 센서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들이 형성됩니다.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도로에서 다 내비게이션을 거의 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들이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음번에 말씀드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들이 텍스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성, 비디오, 이미지 이런 많은 것들이 데이터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만 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대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의 겨울이 있었어요. AI에 두 번의 겨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게 룰 베이스로 하다가 인공지능이 성능이 향상되는데 어떤 지점에 이르니까 더 이상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그런 지점을 만나면서 두 번의 인공지능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지금 저는 AI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거의 인공지능이 캄브리아기입니다. 지구의 어떤 생명체가 폭발하던 시기가 캄브리아기인데 AI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실 이때 제가 인공지능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시절이 겨울이었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알았겠지만 그때 제가 전공할 때는 저때가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으로 넘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AI를 쓰는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이제는 아마 컨슈머, 사용자 단의 AI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마켓 맵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몇 개가 눈에 익으십니까? 아마 10개 이상을 여기에 눈에 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은 지금 아마 AI를 잘 쓰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일 것 같기는 해요. 고전적으로 AI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머신러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있었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최근에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고전적인 형태의 AI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스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이 세미컨덕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클라우드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의 AI는. 그리고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픈 AI나 메타나 엔솔핑이나 이런 쪽을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것이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AI 에이전트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장 기저에 있는 이 앱,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저도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와서 이렇게 깐부 회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깐부 회동을 왜 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한국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의 어떤 제품 플랫폼을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예요. 그러면 왜 한국을 선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맛이 갔습니다. 제조업을 테스트 해볼 데가 없어요. 이미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제조업을 잘하고 소프트웨어도 강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아볼 수 있는 데가 유럽일 겁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에 제조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세요? 독일 정도가 있습니다. 독일 정도가 아마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독일은 소프트웨어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 지도를 다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했고 26만 장의 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대략 5만 장을 가져가고 네이버가 6만 장 가져가고 삼성, SK, 현대자동차가 각각 5만 장씩 GPU를 2030년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GPU가 필요하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제조를 하는 이 대한민국의 글로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넥스트 피지컬 AI를 검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AI는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느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갑자기 뛰어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emergence라고 표현합니다. emergence이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표현을 하려면 창발성밖에 없어요. 갑자기 발현된 어떤 능력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창발성은 어디서 기인을 했느냐? 규모의 견제입니다. 왜 규모의 견제라고 말씀드리느냐?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GPU 같은 것들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좋아졌어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데이터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견제로 때려 박아 넣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어느 날 갑자기 AI가 거의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진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창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생산성 AI. 생산성 AI가 어떻게 보느냐.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아까 빅데이터로 돌아가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단순히 텍스트 형태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이런 데도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텍스트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만들어주고 오디오도 만들어줍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코딩을 훨씬 잘합니다. AI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얼마 전에 MS가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판교 지금 저희 연구센터가 판교에 있는데 저희 회사는 판교 지금 굉장히 창발한 부입니다. 22년만 해도 23년만 해도 AI 하겠다 그러면 몸값이 천정부지였는데 최근에 개발자들이 대부분 다 내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요? AI가 코딩을 더 잘하니까요. 그러면 이 멀티모달이 챗GPT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인쇄물에 요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아까 저처럼 챗GPT를 띄워놓고 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줍니다. AI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 정도의 용어는 이해가 되어야 TV 뉴스가 아마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피지컬 AI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2시 10분까지인가요? 네. 더 속도를 내볼게요.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이해해야 피지컬 AI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의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AI가 OS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픈 AI가 뭐를 발표를 했냐면 AI 브라우저를 발표를 했습니다. AI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뭐 빙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지금은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제 AI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컨텍스처 인터페이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텍스트는 그냥 문자를 의미하는데 컨텍스트는 문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AI 챗GPT를 써보면 예전에 똑같은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배를 사서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배를 탔어. 이런 말을 하면 AI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왜?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텍스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AI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고요. 멀티모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산업적으로 어쨌든 싸고 빠르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GI라고 하는 제너럴한 인텔리전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요. 현재 약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AGI와 ANI의 중간 정도인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AGI의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저희도 예측하기로 2030년이 지나면은 ASI, 인간의 지능은 넘는 시절이 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는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더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것이 아마 LLM 모델일 거예요. 랭귀지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죠. 거대한 언어 모델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AI가 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하면 액션이 되어줘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멀티모달
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디지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액션이 붙거든요. 그 액추에이터들이 붙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액션 LAM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에 익숙하게 들리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on-device AI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on-device AI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있던 AI들이 엣지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엣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네트워크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클라우드하고 왔다 갔다 하고 통신을 하지만 대부분은 엣지 단에서 처리해주는 형태가 되다가 이제는 전부 다 온디바이스 형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탠드얼론 독립적으로 AI가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피지컬 AI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CES에서 젠슨 황이 발표할 때 로봇이 이렇게 쭉 올라오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퍼포먼스를 좀 했었어요. 왜 저러나 해서 봤더니 피지컬 AI라고 하는 말을 이 친구가 아니죠. 젠슨 황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젠슨 황이 쓰면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말이 되게 보편적인 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perception A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식을 하는 AI를 말합니다. 얼굴도 인식하고 객체도 탐지하고 음성 명령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혹은 음성 인식 기술이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면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컴퓨팅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AI 자체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기가 판단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지컬 AI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 가상 공간에 있었던 AI가 디지털 세계에 있었던 AI가 실제 리얼 월드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제가 이거 사이버 디지털 월드에서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아마 이게 그대로 뜨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리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실제 환경에서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물리력이 이제 적용하는 시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력에 4가지의 힘이 있잖아요. 하나가 중력,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일 거예요 아마.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물리적 세계, 마찰, 관성, 인과관계. 얘가 놓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AI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게 물리적인 AI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AI라고 하는 말이 그 이전에는 뭘로 불리워졌나 하면 embodied AI로 불리셨어요. 원래 몸을 가진 AI라고 불리워지다가 젠슨 황이 피지컬 AI라고 하면서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말이 전세적으로 좀 더 유명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하신 이 말이 조금 더 저한테는 와닿는 그런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자, 그럼 피지컬 AI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고 뭐가 또 있죠? 드론이 있을 거예요. 드론. 또 뭐가 있습니까? 휴머노이드. 인간의 몸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종단으로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공장에 계서 제조 쪽에 몸을 담고 쓰시다면 아마 AGV나 AMR 같은 거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AGV는 뭐냐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들을 말합니다. AMR은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적으로 어떤 정해진 통로를 자기가 인식해서 다니는 것을 우리가 AMR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AI가 적용이 되어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자체적으로 장애물을 다 피해갈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와 멀티모달 거대의 모델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피지컬 AI가 되는 순간에. 그러면서 로봇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모터 제어를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요 버추얼 월드를 만들어냅니다. 저걸 아마 디지털 트윈의 형태로 구현을 먼저 하고요. 디지털 트윈의 형태로 구현된 것을 가지고 물리력이 작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이 두 개가 병행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AI 엔진이 결합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종단에 있는 온 디바이스에서 매번 통신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도 통신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단에서 온 디바이스 단에서 다 AI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기술들이 저전력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배터리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훨씬 저렴해져야 되고 빨라져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지해야 되고 하드웨어 영역에서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하드웨어 영역으로 넘어와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피지컬 AI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CES 2025라고 찾아보시고 한번 저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두 가지를 만들었죠. 하나는 옴니버스입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리얼월드를 디지털로 바꾸는 쪽을 다 옴니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니버스에서는 뭐가 없느냐?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플랫폼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무인화하고 지능화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LLM이 아니고 LAM 모델이 이제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두 개의 피지컬 AI 사업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피지컬 AI 사업이고 하나는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피지컬 AI 사업입니다. 두 개가 다 각자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았는데 규모가 각각 1조 사업입니다. 각각의 1조 사업인데 전북에서 하는 피지컬 AI와 경남에서 하는 피지컬 AI는 약간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북에서는 피지컬 AI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설계를 해서 기술 검증하는 랩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먼저 시작을 해서 한참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남은 조금 달라요. 여기에 용어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AAS라고 하는 게 아마 공장 제조 쪽에서 저런 물리적인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셋들을 아마 의미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PINN이라고 해서 Physical Informed Neural Network을 실제로 개발을 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리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 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뮬레이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테스트 베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시 로봇이라든지 비컬 쪽에 가서 다시 테스트를 다시 다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줄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경남은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써서 PINN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를 가지고 요 앞에 S를 붙이는 게 스몰입니다. 스몰 라지 액션 모델이에요. 사실 스몰과 라지가 두 개가 붙으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긴 한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온 디바이스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혹은 버티컬하게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가기 위해서는 스몰이라고 하는 형태를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 LAM 모델을 개발하는 형태가 되고요.
저희는 얼마 전에 9월 달에 저희가 최영도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AI를 어떻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전북과 경남의 가장 큰 차이는 전북은 머신 투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전북 피지컬 AI. 경남 피지컬 AI는 사람하고 휴먼하고 로봇, 휴먼하고 AI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I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걸 우리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냐면 AI가 하는 어떤 타스크, 일의 범위 안에 사람이 어떤 형태로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를 우리가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데, 경남은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를 주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전북은 머신 투 머신, AI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경남은 피지컬 인포먼트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실증을 하게 될 것이고, 이쪽은 로봇하고 시스템들끼리 상호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를 연구하게 되는 게 전북에서 연구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 안에 제가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 뭐 AI를 어떻게 기획하느냐, 이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제가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건 대부분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AI를 우리가 기획을 할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비즈니스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AI를 성공적인 AX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다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술과 서비스를 연결해서 반복적인 개선을 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음식을 하는 그때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뭐를 먹을 건지를 사실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를 먹을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자재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저게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 설계가 레시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레시피대로 만들어져서 조리하는 것을 우리는 아까 기술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은 반복하고 개선하는 이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데이터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합니다. AI가 이해하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이게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데가 바로 학습하는 데 비용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됩니다. 학습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배포를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배포한다는 것은 인프런스, 추론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새로운 서비스들에서 기존에 학습된 것들이 적용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추론하는 영역을 우리는 배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프로젝트 중에 김치 세계연구소하고 세계김치연구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포되어 있는 데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드테크 연구센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갔는가 하면 밀재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밀가루 공장을 만들고 밀가루 공장에서 빵으로 가는 제조연구센터로 들어가면 제조에서 다시 판매되어져서 고객이 판매된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이쪽 밀재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적화된 밀을 재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피지컬 AI는 분명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까 뭘 먼저 먹을지를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뭘 먼저 먹을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고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나 혹은 교육을 받고 가시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직원 불러가지고 야 우리 회사 AI 뭐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것을 제일 지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건 현업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김치찌개 먹겠다고 하면서 식자재에 김치가 없다면, 신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신김치를 만들어내든지, 신김치를 가지고 오든지, 신김치를 사든지, 아니면 신김치를 만들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신김치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있는 않을까요? 우리가 꼭 김치찌개를 꼭 신김치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현재 있는가라고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특히 피지컬 AI는 생각보다 제법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단순한 자동화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화하는 것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결국은 현장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오랜 노하우나 데이터들이나 경험들이 축적되지 않으면 쉽게 성공을 하기가 담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AI를 도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토탈 코스트가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그 다음에 ROI도 해보셔야죠. 투자 대비 어떻게 이것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KPI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뭘로 뽑을 것인가. AI를 도입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성공적인 AI가 도입됐다고 하면 무슨 지표를 가지고 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되어져야 아마 중소기업은 의사결정권자들께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는 바텀업으로 현업에서부터 AI 필요성들이 같이 올라와야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져야 의미 있는 피지컬 AI가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냥 시간에 쫓겨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러시다면 저희 개인 연락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